네, 안녕하세요. 저는 MOT 3강 사지뼈를 맡을 19학번 박준서라고 합니다. 사지뼈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지뼈를 이렇게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선 제가 교수님별로 나중에 팁을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교수님별로 팁을 우선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엔 제가 별표나 빨간 글씨를 칠해 놓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검정 글씨는 이게 솔직히 해부학 지식이 휘발성이 매우 강하다 보니까 지금 굳이 알아둬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선 제가 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요. 팔은 우선 몸통과 팔을 연결해주는 부분인 팔 이음 부위인 숄더 걸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숄더 걸들 부분에는 빗장뼈인 클라비클과 어깨뼈인 스카플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을 이제 내려와 보시면 위팔뼈인 후메러스가 보이고요. 그 후메러스의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이제 안쪽으로는 얼나가 있고 이제 가쪽으로는 라디우스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이제 팔굽관절을 적어놨는데요. 이게 팔굽관절이 아래팔뼈에 속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위팔뼈랑 아래팔뼈를 이어주는 관절 이름이 바로 팔굽관절입니다. 이 개념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실 개념이죠. 호시탐탐 파트라슈가 나오는 손목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라비클, 빗장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별표가 없죠. 그죠? 그러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한 번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쪽으로 빗장뼈랑 관절하고 있습니다. 즉 안쪽으로는 이제 스털넘과 관절하고 있고 가쪽으로는 이제 어깨뼈, 스카플라의 아크로미온이라는 부분과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안쪽으로는 스털노, 즉 스털넘이죠. 스털넘과 여기서 클라비클까지 조인트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쪽에서는 아크로미오, 즉 아크로미온이죠. 아크로미온과 클라비클끼리 조인트를 이루고 있다라는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카플라인데요. 스카플라는 여러분들이 좀 모양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앞면과 뒷면에서 각 어떤 구조물들이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모양을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앞면에서 본 모양인데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죠. 이 동그라미를 친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좀 위치를 알아두셨으면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가장 높이 아크로미온이 보이죠. 이제 가장 높이 있으니까 이름도 봉우리예요. 그래서 이 아크로미온의 위치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크로미온 바로 밑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고 부리돌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bscapular fossa, 이게 뭔 뜻일까요? sub, 아래에 있다. 스카플러, 어깨뼈 아래에 있는 fossa,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이제 subscapularis라는 근육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선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어깨뼈랑 후메러스랑 관절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메러스랑 관절을 이루는 부위인 글레노이드 캐비티, 관절 오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네 구조물의 위치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제가 별표를 쳐놓은 게 하나가 있죠. 자, 이거 보면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먼트. 이게 뭔 뜻이냐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죠. 여기부터 아크로미온까지 이어진 리가먼트, 즉 부리, 봉우리, 인대입니다. 밑에 사진에 보시면 제 아크로미온에서 부리돌기로 인대가 이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후메러스, 위팔뼈가 보이죠? 약간 모양이 좀 위팔뼈를 덮고 있는 천장같이 보이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먼트는 위팔뼈가 위쪽으로 빠져나가는 걸 최대한 방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팔뼈가 위쪽으로 탈구되는 걸 막아주는 인대는 바로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먼트입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이 리가먼트는 대부분의 인대들은 뼈랑 뼈 사이를 이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뼈랑 뼈끼리 움직이다 보면 인대가 늘어날 일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먼트 같은 경우는 같은 스카플라의 부위끼리 이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크로미온과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가 벌어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먼트의 또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유동성이 필요가 없다. 즉 다른 인대에 비해 유동성이 없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하자면 이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먼트는 첫 번째 천장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탈구를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이 없다.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죠. 제가 빨간 글씨만 대충 읽어보자면 위팔뼈의 위쪽 방향으로의 탈구를 막는 역할,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먼트가 되겠죠. 더 읽어봅시다. 유동성이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가먼트의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이죠. 이 두 가지를 근거로 정답은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먼트가 되겠고, 코라코 아크로미얼 리가먼트이기 때문에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서 아크로미온을 이어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족보 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스카퓰라를 앞면에서 본 구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퓰라를 뒷면에서 봤을 때 구조물이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뼈를 입체적으로 보실 때 이게 3D로 봐야 되니까 상당히 좀 공간 감각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앞면, 뒷면에서 본 구조물 중에 분명히 겹치는 구조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 겹치는 구조물을 중심으로 다른 구조물들의 위치 관계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가시면 그래도 조금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아까 그 앞면이랑 겹쳤던 구조물이 보이죠? 바로 이 아크로미온입니다. 이 아크로미온이 저기 위쪽에 존재하고 있고, 이 아크로미온을 쭉 따라서 스카플라 스파인, 가시죠? 가시가 나 있습니다. 이 가시를 기준으로 다시 스카플러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윗부분은 바로 그 수프라 스피나투스 머슬이라는 게 붙어 있는 수프라 스파이너스 포사, 즉 가시 위에 있는 공간이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으로 밑에는 인프라 스피너스 포사, 인프라 스피나투스 머슬이 붙어 있죠. 이런 공간으로 나눠질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수프라 스카플러 노치가 뭘까요? 스카플러 위쪽에 있는 노치, 페임. 왜 패였을까요? 뭔가가 지나가기 때문에 패였겠죠. 바로 수프라 스카플러 널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를 노치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뒷면보다는 좀 앞면에 대한 구조물을 위주로 잘 위치를 파악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그 숄더 걸들에 대해서는 개념이 끝났고, 다음에 후메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후메러스는 이제 프록시멀 엔드, 바디, 디스탈 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록시멀이 뭘까요? 몸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메러스의 프록시멀 엔드 쪽은 바로 어깨뼈 쪽에 위치한 공간을 프록시멀 엔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랫뼈랑 붙어있는 부분을 디스탈 엔드라고 하겠죠. 프록시멀 엔드 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두실 구조물은 딱히 없고요. 바디에서 제가 서지컬 렉이라는 걸 중요하게 표시를 했는데, 넥이 목이죠. 목이면 약간 이런 목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그 후메러스의 헤드 부분이 있습니다. 헤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넥이 있겠죠. 여기서 넥을 나누는 기준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헤드의 각도가 똑같은 방향으로 잘려진 부분인 아나토미컬 렉이 가장 위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밑에 제가 선상으로 표시한 이 후메러스와 수직으로 잘려진 부분인 서지컬 렉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넥의 위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제가 특히 강조를 하는 게 이 서지컬 렉 부분이 후메러스에서 가장 골절이 많이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뭐 후메러스가 부러졌는데 가장 많이 부러질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나토미컬 렉을 고를 게 아니라 서지컬 렉을 고르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이 바로 이 후메러스를 뒤편에서 본 모양입니다. 뭔가 중앙에 뭔가 페인 공간이 하나 보이시죠? 여기가 라디얼 그루브라는 노신경 고랑입니다. 이 노신경 고랑에는 바로 라디얼 널브라는 게 지나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신경은 잘 배우시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 해부학하다 보면 엄청 중요하게 나오는 신경이거든요. 여담으로 이 라디얼 널브가 손상이 된 경우를 뭐라 하냐면 세러데이 나이트 펄시라고 합니다. 직역하자면 토요일 밤 마비죠.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냐 하면은 저희는 이제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금 때 막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는데 다른 나라는 이제 불토라고 하나 봐요. 그걸 토요일 날 막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하나 봐요. 술을 마시다 여러분이 엄청 취했겠죠? 취하면 어떻게 할까요? 길가에 이제 공원 같은 데 나가가지고 막 벤치에 기대서 잠을 자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벤치에 손을 올려놓고 잘 텐데 그럴 때 라디얼 널브가 눌려서
이제 세러데이 나이트 펄시라고 이름이 붙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라디얼 널브는 나중에 엄청 중요하게 많이 다뤄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문제를 저희가 더 풀 수 있죠. 위팔뼈의 2번 위치. 아까 그 후메로스의 중간 부분에 라디얼 그루브가 있다고 했죠. 이 라디얼 그루브에는 바로 라디얼 널브가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위치에 골절이 생기면 라디얼 널브가 손상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스탈 엔드 쪽인데요. 이 디스탈 엔드가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스탈 엔드 쪽에서는 윗팔뼈와 아랫팔뼈가 연결이 일어나는 팔굽관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나중에 팔굽관절에서 따로 다시 언급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라디우스랑 얼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랫팔뼈는 그냥 특정적인 구조물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라디우스랑 얼나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은 얼나가 있고 가쪽은 라디우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준은 바로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 해부학적 자세가 뭐냐면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자세가 해부학적 자세가 돼서 결국 여러분들한테는 이쪽 안쪽이 얼나가 되고 바깥쪽이 라디우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안쪽 가쪽을 따질 때는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팔굽관절입니다. 이 팔굽관절은 사실 후메로스의 모든 부분이 얼나 라디우스랑 관절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부분은 이제 얼나랑만 관절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후메로스의 어떤 경우는 라디우스랑만 관절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하나하나씩 읽어보면 후메로스의 라디얼 포사라는 부분은 라디우스의 헤드 오브 라디우스와 관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메로스의 코로노이드 포사는 얼나의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후메로스의 트로칠리아 부분은 얼나의 트로칠리아 노치 그리고 후메로스의 올레크레논 포사랑 얼나의 올레크레논과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기엔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제가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해봤는데 글로 정리를 하면 생각보다 매울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에 들어가실 땐 이 사항들을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후메로스랑 얼나는 상당히 많은 게 관절을 이루고 있죠. 그렇지만 후메로스와 라디우스는 유일하게 라디얼 포사 부분에서만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시험 들어가실 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지만 글로 외우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그림 있죠. 그림이랑 하나하나씩 매칭시켜가면서 외우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손목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딱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외우실 텐데 딱 4 곱하기 2 크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씩 읽어보면 오른쪽 손바닥 기준으로 왼쪽 이부터 하메이트 갈고리뼈, 캐피테이트 알머리뼈, 트라페조이드 작은 마름뼈, 트라페지움 큰 마름뼈, 피디폼 콩알뼈, 트리케트럼 세모뼈, 루네이트 반달뼈, 스카포이드 손배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여러분들이 호시탐탐 파트라슈 이것만 한 3번 정도 외우고 들어가시겠죠? 들어가시면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읽어보자면 이제 칼퍼스인 손배뼈, 스카포이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호시탐탐 파트라슈구나 바로 그리겠죠? 그러면 관절하지 않는 뼈는 다음 중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호시탐탐 파트라슈만 외우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풀어볼까요? 1번 노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달뼈? 뭔가 슈 옆에 라가 붙어 있으니까 맞을 것 같아요. 갈고리뼈, 하메이트. 호가 슈랑 제일 멀리 떨어져 있죠. 절대로 뭔가 관절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률은 엄청 높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그냥 갈고리뼈를 골라라 이런 의도로 이 문제를 넣은 게 아니라요. 사실 박찬 교수님께서는 되게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되게 세심하게 내십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 단순히 저렇게 호시탐탐 파트라슈만 외우기보다 항상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떠올리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막상 그 강의록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외우자니 그 그림이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들어오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모식도를 그리는 겁니다. 이 아래는 제가 그린 모식도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호시탐탐 파트라슈랑은 뭔가 모양이 많이 다르죠? 그죠? 실제로 이 스카포이드가 크기가 제일 커요. 제일 크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표로 봤을 때는 C랑 슈랑 절대 관절하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이 C탐탐과 이 스카포이드는 무려 관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를 겁니다. 물론 문제도 이렇게까지 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되게 꼼꼼하게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약간 상위권과 중위권 사이를 어느 정도 변별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모식도를 평소 그려서 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 모식도를 그릴 때는 정확하게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을 오늘 강의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방금 한 얘기가 오늘 솔직히 제가 할 얘기의 거의 90%에 해당되는 얘기라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그 중에 저희가 배웠던 슈라고 해당되죠. 이 스카포이드는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을 때 가장 쉽게 골절되는 손목뼈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이 스카포이드가 골절돼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본 친구도 있었는데 그랬더니 이 스카포이드가 가장 쉽게 골절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카포이드는 먼 쪽에서 혈액 공급이 이루어져 가까운 쪽 조각이 치유 기간이 길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래도 호시탐탐보다 저희 몸 쪽에 더 가까운 파트라시 부분에 저희가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혈액 공급이 더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유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길게 일어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을 정리를 해보자면 박찬 교수님께서는 우선 물론 참공부 기반이라고 하지만 족보, 강조점, 색깔 글씨를 반드시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마치셔도 진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서 더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정 글씨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만 이 검정 글씨를 다 외우기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완벽하게 돼 있다 하면 이제 강의록에 나와 있는 그림과 모양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복잡한 팔 신경이나 헷갈리는 팔뼈의 위치, 그 다음에 팔 근육의 오리진 인설션 같은 부분은 내가 보기 편한 모식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든 모식도가 실제 사진의 위치 관계가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그리는 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학습 가이드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가장 참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교수님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족보를 무시하고 참공부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족보를 기반으로 하고 참공부를 하면서 살을 붙여 나가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팔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리는 상대적으로 제가 짧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는 실제로도 문제도 되게 중요한 거 키워드 위주에서 나오기 때문에 팔보다는 제가 조금 덜 자세하게 강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좀 추렸는데요. 첫 번째로 다리 이음 부위, pelvic girdle 부위에 있는 힙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무릎 관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힙본, 골반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진도 아마 많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골반뼈가 하나의 뼈가 아니라 사실 세 종류의 뼈가 모여져 있는데요. 이 세 종류의 뼈가 되게 경계도 나눠지기 되게 애매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경계 구분도 좀 잘 지어야 되고 골반뼈의 어떤 위치에는 또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를 좀 세심하게 알아두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밑에 별표를 엄청 쳐놨죠. 이게 거의 매년 족보로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서술형으로 힙본에 해당되는 뼈를 3가지 적으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위에부터 일리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푸비스, 뒤쪽에는 이스키움, 이 3가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2개의 푸비스끼리 만나는 지점을 저희가 푸빅 심페시스, 두덩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 위치에서 보았을 때 구조물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디얼 부분, 그러니까 안쪽에서 봤을 때는 골반뼈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동그라미를 3개를 쳐놨어요. 이 3개를 알아보자면 먼저 greater 스키한 너치 부분이 있어요. 큰 궁등 폐였죠. 왜 폐였을까요? 뭐가 지나갔기 때문에 폐였겠죠. 뭐가 지나갈까요? 밑에 보시면 근육이 하나 지나갑니다. 바로 피리포미스라는 궁둥 구멍근이 지나가고요. 이 궁둥 구멍근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바로 아래에 스키아틱 널브, 궁둥 신경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지나간다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튀어나온 부분인 안테리어 수페리어 일리악 스파인이 있고 푸빅 투버클이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어디에 어느 위치가 있고 이런 것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터럴, 가쪽에서 봤을 때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역시 알아둬야 될 거 한 3개 정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옵튜레이터 포라멘, 폐쇄 구멍이라고 있는데 역시 구멍이니까 그냥 뚫려 있진 않겠죠. 뭐가 지나가니까 뚫려 있겠죠. 바로 이 옵튜레이터 널브와 얼터리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세타블룸이라는 절구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 골반뼈가 그 피멀, 넙다리뼈랑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관절을 이루는 부위가 바로 이 아세타블룸, 절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키얼 튜베러시, 궁둥뼈 거친면이 있는데 이 역시 그냥 위치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피머랑 티비아랑 피뷸라를 한 슬라이드에 그냥 넣어놨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부적인 구조물들을 지금 외우기는 너무 이르다 생각하고 정말 지금은 이 피머랑 티비아, 피뷸라의 위치 관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위에 보시면 피머가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좀 더 두꺼운 티비아라는 정관뼈가 안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늘게 피뷸라가 가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위치 관계를 잘 알아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안쪽엔 티비아, 가쪽엔 피뷸라, 이 두 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뼈의 위치 관계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뼈는 다 넘어갔고 이제 좀 다리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바로 이 무릎 관절이에요. 이 무릎 관절을 제가 뼈 중심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연골을 중심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대를 위주로 한번 봐서 총 3개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구성하는 뼈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위쪽은 피머, 넙다리뼈가 있고 아래쪽은 티비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파텔라가 무릎뼈죠. 파텔라가 앞쪽에 공중으로 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공중에 떠 있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 파텔라를 고정시켜주는 무언가가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파텔라가 있으면 위쪽으로는 쿼드리셉스 페모리스라는 넙다리 네갈래근의 텐돈이 이 파텔라를 위쪽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파텔라 텐던, 파텔라 리가멘트가 파텔라를 아래쪽에서 고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파텔라 텐던은 어디 이어져 있냐면 티비아에 있는 티비얼 튜버클이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게 이 파텔라를 고정시키는 여러 구조물들의 위치랑 그런 것들의 이름 같은 건 여러분이 한 번씩은 다 읽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뼈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골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연골은 두 종류가 있어요. 무슨 연골이 있냐? 얼티큘러 커틸리지, 관절 연골이 있고 그 다음에 메니스커스, 중요하죠. 반달 연골,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 관절 연골은 여러분들이 전 시간인가요? 연골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셨을 텐데 관절 연골의 종류는 히알린 카틸리지, 유리 연골입니다. 그렇고 또한 이 관절 연골은 피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피머랑 그다음에 티비아, 그다음에 파텔라, 총 이 세 부분에 이제 아티큘러 카틸리지가 붙어 있고요. 피뷸라에는 안 붙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총 이 세 군데 아티큘러 카틸리지가 붙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메니스커스, 반달 연골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반달 모양처럼 저렇게 두 개가 있죠. 안쪽, 가쪽 반달이 있는데 이 반달 연골의 종류는 피브러스 카틸리지입니다. 특징 중 하나죠. 그래서 메니스커스의 종류는 피브러스 카틸리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기능은 관절면을 넓혀줍니다. 근데 이거를 뭔가 이거로만 봤을 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른쪽에 사진 한 장을 더 추가로 넣었는데요. 만약에 저기서 메니스커스가 없다면 평평한 티비아 위에 이렇게 둥그런 모양의 피머가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티비아와 피머의 닿는 면적이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메니스커스가 추가가 된다면 티비아의 모양이 반달 모양처럼 굴곡지게 바뀌죠. 그러면 좀 더 피머의 모양과 일치하기 때문에 피머가 티비아에 닿는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좀 더 유연하게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즉 관절면을 넓혀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념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관절면 사이에서 관절면을 넓혀준다. 가장 메니스커스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다음에 섬유연골이다.
이 역시 메니스커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반달 메니스커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 관절을 인대를 중심으로 볼 텐데요. 이 인대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인대의 위치를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내가 다쳐가지고 이 인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지? 라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엄청 중요해요. 첫 번째로 트랜스퍼스 리가먼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앞에 반달이 두 개가 있다 했죠. 이 반달을 앞쪽에서 이어주는 인대가 바로 이 가로인대 트랜스퍼스 리가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인대가 좀 중요한데요. 좀 위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안테리어 크루시이트 리가먼트는 앞 아래에서 시작해서 뒤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포스테리어 크루시이트 리가먼트는 뒤 아래에서 시작해서 앞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즉 이 두 개가 만나면 크로스가 되면서 십자 모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대를 십자인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그림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4, 5번이 뭐 곁인대가 있는데 곁인대는 뭐 왼쪽 사진을 보시면 피머랑 이제 티비아 피뷸라를 제일 바깥쪽에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인대가 바로 곁 쪽에서 인대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콜레터럴, 곁인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솔직히 이제 위치 관계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 3D로 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보이시면은 앞 십자인대랑 뒤 십자인대랑 서로 이제 크로스를 이루고 있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그림을 보시고 한번 무릎 관절에 붙어있는 인대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다가 이제 빨간색을 적어놨는데요. 이게 뭘까요? 앞 미끄러짐 징후, 그죠? 바로 이 티비아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미끄러졌을 때 어디가 손상이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냥 족보에서 맨날 나오는 문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끄러지죠? 앞으로 미끄러지면 앞 십자인대가 손상이 된다 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뒤 미끄러짐은 뒤쪽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뒤니까 뒤 십자인대가 손상이 된다 라고 그냥 가볍게 암기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솔직히 예시가 훨씬 중요해요. 예시에 스키 사고라고 적어놨는데 이건 제가 단순히 그냥 예시를 든 게 아니라 맨날 족보에서 이 문제가 항상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에서 뭐 스키 선수가 뭐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 어디가 손상되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안테리어 크루시이트 리가먼트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뒤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뭐 차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래도 포스테리어 크루시이트 리가먼트가 손상이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발목뼈는 아쉽게도 손목뼈와 다르게 그런 말족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데 제가 대신 이렇게 모식도를 옆에 그려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식도를 그리시고 그다음에 시험 직전에 그냥 단어나 이런 것만 외워두시면 충분히 문제 맞히실 수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개념들은 굳이 안 읽고 넘어갈게요. 항상 모식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좀 내용이 많죠? 그죠? 자, 발목 관절인 앵클 조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막 발목이 삐었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럴 때 어디가 손상이 되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이해하시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 가쪽에서 봤을 때는 총 3가지 인대가 있는데 제가 1번만 빨간색을 쳐놨죠. 그죠? 솔직히 2, 3번은 제가 봤을 때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안테리어 탈로피뷸러 리가먼트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가쪽에 있는 안테리어 탈로피뷸러 리가먼트가 중요하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쪽을 봤을 때 인대가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당연히 이걸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실제 시험 때도 이걸 다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인대를 다 이어봤을 때 삼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합쳐서 제 밑에 적어놨죠. 델토이드 리가먼트, 세모인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볼 거는 가쪽에는 안테리어 탈로피뷸러 리가먼트가 있다. 그리고 안쪽에는 델토이드 리가먼트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건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그 안테리어 탈로피뷸러 리가먼트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냐, 이걸 밑에 읽어볼게요. 과도한 인벌전 시 가장 손상되기 쉬운 인대가 바로 이 안테리어 탈로피뷸러 리가먼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벌전 안쪽으로 발을 들었을 때
당연히 가쪽 인대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가쪽 인대가 손상이 되겠는데 그 가쪽 인대 중에서도 가장 손상되기 쉬운 인대가 바로 안테리어 탈로피뷸러 리가먼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운동선수가 농구를 하다가 다칩니다. 발목을 삐어요. 그러면 거의 99% 확률로 이 안테리어 탈로피뷸러 리가먼트가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선수의 부상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안테리어 탈로피뷸러 리가먼트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족보 문제인데요. 농구 선수가 이렇게 발목 다쳤죠. 안쪽 번짐 시 더 아프대요. 그죠? 왜냐하면 바깥쪽 인대인 안테리어 탈로피뷸러 리가먼트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더 아프겠죠. 답은 역시 3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김도경 교수님께서 아마 다리 파트를 맡으실 텐데 그 해부학 교수님들 중에서 가장 짤족의 경향성이 높으세요. 저희가 그걸 믿고 들어갔다가 21년도에 뒤통수를 엄청 세게 맞았죠. 하지만 이게 정말 다 못 풀게 탈족을 낸 게 아니라 수업 때 중요하게 다뤄진 부분들에서만 모두 출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 유형은 중요한 그림을 엄청 크게 걸어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화살표를 다십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가 표시한 부위의 명칭은이라고 적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족보에 해당하는 파트를 공부하는 거 우선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족보만 보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바는 수업을 듣고 일단 시험 직전에 족보를 제외한 중요 개념들을 한 1회독 정도만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그래도 이상으로 제가 MOT 3강 사집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